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집값을 잡을 조금 더 강력한 규제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은행의 대출을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은행들이 이제 애꿎은 유탄을 좀 맞게 됐는데요. 그에 따라서 대출 성장률이 둔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국내 외식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하죠. 그래서 한국의 업체는 이제 그 외식 부분에서 한국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 보니까 해외 진출로 활로를 찾으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외식 업체들은 이제 주로 동남아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최근에는 아프리카라든지 중동, 기존에 진출하지 않았던 국가로도 활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외식 업체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의 기사입니다. 작년에 물가를 감안한 가계 가처분 소득이 감소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가처분 소득은 개인 소득에서 세금, 이자, 연금 이런 비용들을 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가처분 소득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마지막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1면 금융재테크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그중에 핵심은 은행의 대출을 규제하는 것인데 이것이 은행주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은행들의 그 영업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금리가 낮은 수준에 위치하게 될 경우 은행의 주요 수익원이라고 볼 수 있는 예대 마진 역시 낮아집니다. 예금과 대출의 폭을 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신 금리가 낮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 예대 마진 악화를 보상받기 위해서 대출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이 대출 규제까지 시행을 했기 때문에 대출 부분의 성장성까지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은행주의 큰 악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 같은 경우 구간별로 LTV가 차등 적용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말합니다. 특정 집에 대해서 몇 %까지 대출을 해줄 것이냐를 정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TV가 낮으면 낮을수록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그 9억 원까지는 LTV가 40%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9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LTV를 20%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간별로 같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40%가 적용되는 부분과 20%가 적용되는 부분이 나뉘게 되죠. 다소 이제 복잡한 규제면서도 강력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은행권이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산 시스템의 별도 개발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으로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비용 부담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은 은행의 대출 규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 점검까지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책과 관련해 영업정 방문 조사와 대출 취급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은행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바뀐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 산업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지난달 기준으로 8억 8,013만 원입니다. 이번에 그 LTV 규제가 주로 9억 이상의 아파트의 규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서울 아파트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번 LTV 규제 조치에 적용이 됩니다. 그만큼 대출이 위축될 여지가 많아졌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15억 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이 아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강남에 있는 이제 은행권들은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있다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죠. 그에 따라서 최근에 성장하던 그 은행주의 대출 성장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은 올해 5% 중후반보다 낮은 5% 초중반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금리 환경에서는 예대 마진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출로 이런 부분을 만회를 해왔었는데 대출 성장률마저 줄어들다 보니까 은행의 수익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프 하나를 보시면은 그 국내 은행의 ROE 추이입니다. ROE는 자기자본 이익률을 의미하는데요. 단기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서 높을수록 은행이 자본을 통해서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OE 추이가 2016년을 저점으로 최근에 회복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었지만 이번 대출 규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방으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반등했었던 은행주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은행주의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따른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5면 경제면에 있는 기사인데요. 외식 업계가 이제 한국에서는 경쟁을 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 여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진출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전처럼 동남아에만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각 영업종별로 좀 차별화된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달콤 커피부터 볼 텐데요. 국내 최초로 모로코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로코는 유럽식 카페 문화, 뭐 에스프레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즐기는 문화인데요. 거기서 에스프레소 메뉴를 출시를 하고 이제 단맛 메뉴를 차별화 전략으로 짰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활용한 신규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뭐 K-팝 공연까지 하면서 달콤 커피 매장으로 이제 모로코 국민들을 좀 끌어오는 이런 모객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설빙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 빙수로 좀 유명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쿠웨이트에 매장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쿠웨이트 진출에 대한 메리트는 이렇습니다. 1년 내내 기온이 30도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1년 내내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계절이기 때문에 빙수의 판매가 이제 항상 성수기에 진입할 수 있다는 지역적으로 특색을 갖춘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치킨은 호주 시드니에 1호점을 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에 1호점을 냈는데요. 여기서는 치킨과 김치를 함께 먹는 문화가 좀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국내 치킨이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국이 차별화된 전략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해외 시장 진출에 열심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시장 포화 때문이죠.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 실태 조사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인구수가 2배 이상 많은 일본보다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무려 3.5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339곳, 한국은 4,621곳이에요. 이게 프랜차이즈 업계가 아무래도 좀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진출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은 심화되고 한국에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가맹 본부 중에서 이 12.3%가 향후 해외 진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업종을 보시면요. 커피와 치킨, 한식 이런 외식업 진출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외식 업체들의 해외 진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경쟁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해외에서 성과를 내는 외식 업체만 차별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식 업체의 해외 진출 움직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16면 경제면에 있는 기사인데요. 작년에 물가를 감안한 가처분 소득은 이제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가만큼도 안 오른 가처분 소득이라는 타이틀인데요. 물가 상승률 보시면 2017년보다 2018년에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더욱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 증가율보다 물가 상승률이 0.3%포인트 정도 더 높은데요.
이걸 해석하자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표를 보시면은 이제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도 빠르다라는 건데요. 가구 소득은 2.1% 증가할 때 비소비 지출이 6.2% 증가했습니다. 비소비 지출이라는 것은 이제 뭐 연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우리가 살면서 내지 않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돈이죠. 그래서 이 비소비 지출이 소득보다 3배 정도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역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부채도 역시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우려스러운 요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가계소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1% 증가했다고 언급을 드렸지만 자영업자 같은 경우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나타났었던 내수 침체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이제 그 직격탄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 자영업자 비율이 2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영업 환경이 악화된다라는 것은 국내 경제에도 당연히 악재로 작용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 지출은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6.2% 증가, 총 비소비 지출이 1,000만 원 이상 증가하면서 소득 증가율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다소 진정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3월 기준 가구 부채는 7,910만 원으로 전년보다 3.2% 늘었습니다. 이전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8% 이상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대출 성장, 그러니까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약간 안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소득 대비 4분의 1을 빚을 갚는 데 쓴다라는 부분에서 우려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살펴본 대로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부담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국내 경기 지표는 이제 좋지 못한 모습들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부양책 시행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득 분배 정책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일 준비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의 미증시는 이제 산업 생산을 비롯한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그동안 주가가 단기 급등했었던 부담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폭은 제한되는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국내 증시도 어제까지 지수가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약간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보유 종목에 대한 모멘텀 분석에 조금 더 주력하시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